전기와 컴퓨터가 생기기 전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터리나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밧줄, 추, 기어, 물, 공기, 그리고 진기를 사용해서 작동했습니다. 이런 기계의 가장 뚜렷한 예 중 하나는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1세기에 살았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자동 기계를 만들고 이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저절로 열리는 신전의 문, 동전을 넣으면 성수를 내주는 기계,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식 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기발한 설계 중 하나는 작은 바크 달린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내부의 끈을 조정해서 차량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내부에는 무거운 물체도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끈을 당깁니다. 이 끈이 바퀴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바퀴에 감긴 끈의 방향이 다르면 차량이 회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감기면 차량이 직진합니다. 즉, 언제 직진하고 언제 회전하거나 멈출지 미리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간단한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코드 대신 끈과 회전하는 부품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스템은 움직이는 미니어처 극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무대 전체가 움직이면서 인형들도 자동으로 움직여 관객들 앞에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히로에게는 현대식 자판기와 비슷한 또 다른 기계도 있습니다. 누군가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레버에 연결된 작은 용기에 떨어집니다. 동전의 무게로 인해 밸브가 잠시 열리면서 적당한 양의 성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전이 용기에서 떨어지면 밸브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기계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자판기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이제 돈을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반대편에서 상품을 내놓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론가 태어나기 전에도 중국에는 기계 부품과 관련된 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고대 도교 경전 열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장인 원사는 주무광에게 실제 사람 크기의 기계 인형을 보여줍니다. 이 인형은 진짜 사람처럼 보였고 이곳을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며 머리를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이 인형이 왕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자 언사는 인형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무로 만든 부품들과 가죽, 접착제, 그리고 레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짜 로봇이라고 바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열자는 이야기, 교훈, 그리고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섞여 있는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이 책이 언제 완성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에 오래된 부분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버전은 나중에 정리되거나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사의 기계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계, 도면 또는 명확한 설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된 고고학적 발견이라기보다는 고대 자동화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맞지만 그래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꼭두각시나 제한된 동작만 할 수 있는 기계 인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 장인들은 이미 쇠뇌 메커니즘, 자물쇠, 물시계,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이 있는 다양한 기계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겨진 지렛대나 줄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 인간과 거의 똑같은 로봇을 만들었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비록 언사의 이야기가 전설에 불과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히로의 설계는 전기, 모터, 컴퓨터가 없어도 인간이 기계에 미리 정해진 동작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로는 단순한 탈것만을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전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자동 극장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는 움직이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면이 저절로 바뀌는 연출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추, 밧줄, 도르래, 축, 그리고 회전하는 부품들을 이용해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준비된 공연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진짜 로봇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제작자가 미리 정해놓은 동작만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줄의 배열에 기계의 명령이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 줄의 꼬임을 바꾸면 각 부분의 움직임과 타이밍도 달라집니다. 관객들 앞에서는 공연이 마치 마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물리법칙과 세심한 설계가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히로도 열과 공기를 이용해 사원의 큰 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습니다. 재단에 불을 붙이면 숨겨진 용기 안의 공기가 데워지고 팽창합니다. 그러면 물이 매달린 용기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용기가 무거워지면서 문에 연결된 밧줄을 당깁니다. 이로 인해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불을 끄면 공기가 식습니다. 물이 원래 용기로 돌아가고 문이 저절로 닫힙니다. 기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불이 직접 문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로도 아이올리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구부러진 관에서 증기가 나올 때 회전하는 둥근 용기입니다. 이것은 공장을 가동하거나 탈 것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증기가 어떻게 회전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연일 뿐입니다. 두 대 엔지니어들이 이미 증기의 힘을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대 증기기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공장, 그리고 필요성이 아직 없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바그다드에서 자동기계가 더욱 발전했습니다. 9세기에 무함마드, 아흐마드, 알하산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누무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형제 모두 수학, 천문학, 그리고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그다드가 학문의 중심지였던 시기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키타발 히알 또는 기발한 장치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는 약 100가지의 기계 장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설계 중 많은 것들이 물, 공기, 밸브, 그리고 플로트를 사용합니다. 적당량을 제공하는 용기도 있고 모양이 바뀌는 분수형 디스펜서도 있습니다. 불이 타는 동안 스스로 기름을 보충하는 램프도 있습니다. 일반 용기에서는 열면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누무사의 설계에서는 물의 높이와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밸브가 내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간단한 자동 제어 시스템과 같습니다. 물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어떤 부분이 움직여서 통로를 닫습니다. 반대로 물이 줄어들면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감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 자체가 시스템을 움직이게 합니다. 옛 연구들 중에는 바누무사가 자동 플로트 장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기가 소리를 만들어내고 회전하는 부품이 어떤 구멍을 열지 그리고 언제 소리가 날지를 결정합니다. 회전하는 실린더에 돌출된 부품의 배열을 바꿈으로써 음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대에서 연주하는 현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계적 제어를 사용하는 자동악기의 더 명확한 예시입니다. 그 당시 바그다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및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옛 지식들이 연구되고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옛 아이디어를 복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들의 새로운 요소를 더하고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12세기와 13세기에 이르러 또 다른 엔지니어가 더 정교한 자동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일 알 자자리입니다. 그는 현재 터키 남동부에 속한 디야르바키르의 아르투키드 왕조 궁정에서 일했습니다. 1206년에 그는 기계장치 제작에 관한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각 기계가 무엇을 하는지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각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설명도 추가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설계 중 하나는 자동 연주 인형이 있는 배입니다. 배에 앉아 연주하는 척하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안으로 물이 흐르면서 그들의 팔이 움직이고 악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드럼의 리듬은 회전하는 실린더에 부착된 작은 핀들에 의해 제어됩니다. 핀의 레버에 닿으면 드러머의 팔이 움직여 드럼을 칩니다. 핀의 위치를 바꾸면 리듬도 바뀝니다. 마치 초기 드럼머신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나무와 물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대신 기계 부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배가 누군가가 밀거나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에서 확실하게 묘사된 것은 연주자들이 배 위에서 자동으로 연주를 한다는 점입니다. 알 자자리도 손을 씻기 위한 자동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한 디자인에는 물을 붓는 인형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부분에서 순서대로 비누와 수건을 제공합니다. 그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형, 새, 소리,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대형 물시계도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코끼리 시계입니다. 이 시계에는 커다란 코끼리 모형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사람, 용, 새, 그리고 다른 기계 인형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물에 천천히 가라앉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시계 전체의 다음 동작을 시작하게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인형들이 움직이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 후 시스템이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장치들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솜씨는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시간을 계획하고 무게, 물의 힘, 구멍의 크기, 각 부품의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 치수라도 잘못되면 물이 빨라지거나 소리가 늦어지거나 인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바누무사, 알자자리의 자동 기계들은 부자들을 위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작업도 작은 명령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밸브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퀴가 회전합니다. 줄이 계속 당겨지고 결국에는 인형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동화의 기본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일일이 지켜보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수행하는 잘 짜인 명령의 순서입니다. 알자자리는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는 또 다른 중요한 설계를 남겼습니다. 바로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입니다. 그는 이 설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앞뒤로 왕복하는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바퀴가 회전하면 피스톤을 밀고 당길 수 있습니다. 알자자리는 13세기 초에 이런 시스템을 양수기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원리는 여전히 펌프와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모든 현대 엔진의 유일한 기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후 수세기 동안 그 설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500년이 넘은 후 프랑스 엔지니어가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자동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드 보캉송입니다. 1738년 그는 파리에서 실제 크기의 플루트 연주자를 선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뮤직박스가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형은 실제로 플루트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기계 손가락으로 다양한 구멍을 막았습니다. 내부에는 폐 역할을 하는 풀무가 있었습니다. 이 풀무들은 인형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손가락들은 미리 정해진 패턴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인형은 12가지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었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소리를 내는 것은 인형 몸 안에 숨겨진 악기가 아니라 바로 플루트 자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캉솜은 파이프와 드럼을 연주하는 음악가 인형도 만들었지만 그가 만든 가장 유명한 것은 사람이 아닌 기계 오리였습니다. 이 오리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목, 날개, 부리,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곡식을 먹으며 진짜 오리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이 오리가 먹이를 먹은 후에 가장 놀라운 점은 마치 배설물처럼 보이는 것을 내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관객들은 오리가 실제로 먹은 음식을 소화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속임수였습니다. 오리가 먹은 곡식은 따로 분리된 용기에 들어가고 뒤에서 나오는 것은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바꿔치기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리 안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용기가 아주 잘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든 사람의 솜씨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금속 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목, 부리, 날개, 다리 등 여러 부분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당시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지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움직임 중 기계가 얼마나 많이 흉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결국 원래의 오리는 망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래된 그림,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복제품뿐입니다. 보캉송의 일은 단순한 오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실크 산업을 돕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직물 짜는 과정을 더 자동화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실이 움직일지 제어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부품을 사용하는 직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체 설계는 그 당시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 중 일부는 나중에 자카드 직기에서 개선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자카드 직기에서는 카드에 뚫린 구멍이 어떤 실을 들어올릴지 결정합니다. 구멍의 패턴이 다르면 천에 나타나는 디자인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으로 적은 지시문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물리적인 것에 저장하고 기계가 그것을 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헌송이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의 섬유 작업은 더 발전된 프로그램 가능한 기계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복헌송이 프랑스에서 자동동물을 만들고 있을 때 스위스의 시계 제작자 가문이 더 복잡한 인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크 자케드로 가족이었습니다. 1770년대 에피에르 자크 자케드로와 그의 아들 앙리 루이 그리고 그들의 동료 장 프레데릭 르쇼트는 세계의 유명한 오토마톤을 만들었습니다. 음악가가 있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있으며 글을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더 라이터입니다. 이것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소년의 인형입니다. 그는 펜을 들고 있고 앞에는 종이가 있습니다. 작동시키면 그는 펜을 잉크에 가까이 대고 묻은 잉크를 털어내고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의 눈과 머리도 펜 끝을 따라갑니다. 그는 고정된 한 단어만을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글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0자의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몸 안에는 수천 개의 작은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캠도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펜을 종이에 얼마나 세게 누를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는 것과 손의 움직임이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필기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기계는 자신이 쓰는 단어를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단지 제작자가 내부에 입력한 지시를 정확하게 따를 뿐입니다. 더 라이터와 자케드로의 다른 두 오토마톤은 스위스 뇌셔틀에 있는 예술과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8세기 공학의 중요한 예시로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부유한 사람들의 장난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보면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글쓰기, 연주, 그리고 그림 그리기는 여러 개의 정확한 동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들을 기계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더 라이터, 글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펜이 줄 끝에 도달하면 손이 자동으로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잉크가 필요할 때마다 펜을 다시 잉크에 담깁니다. 글자들도 프린터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각 글자마다 두껍고 얇은 선이 있습니다. 마치 진짜 손글씨처럼요. 이 안에는 수천 개의 작은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손, 머리, 그리고 눈의 모든 움직임은 각각 다른 부품들이 제어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계가 쓰는 메시지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에는 어떤 글자를 쓸지, 그리고 올바른 순서를 정하는 회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최대 40자까지 메시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체 메커니즘을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지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가가 최초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오토마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오토마톤과 함께 박물관에는 피에르 자케드로, 앙리 루이 자크 자케드로, 장 프레데릭 르쇼가 1768년에서 1774년 사이에 만든 두 개의 피규어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입니다. 이 피규어도 어린아이 모양이지만 연필을 들고 있으며 4가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의 그림, 왕족의 초상화, 그리고 작은 마차를 타고 있는 큐피드의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 피규어는 가끔 멈춰서 종이에 바람을 불어 연필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동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악가입니다. 이것은 작은 오르간 앞에 앉아있는 여성의 피규어입니다. 단순히 연주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규어는 실제로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러 소리를 냅니다. 5곡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피규어는 머리와 눈도 움직이며 자신의 손을 따라갑니다. 또한 가슴이 약간 올라가서 숨을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래가 끝나면 이 피규어가 관객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작은 동작들은 피규어가 딱딱한 조각산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손만 움직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 머리, 가슴, 그리고 몸도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여야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새 오토마톤이 만들어졌을 때 아직 박물관 전시물은 아니었습니다. 자크드로지 가족은 이 오토마톤들을 부유한 고객들과 왕실에 자신들의 시계 및 기타 기계 장치 제작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돌며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중국의 황실을 포함한 아시아의 대형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판매 방식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뛰어난 제작자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은 어린아이가 글을 쓰고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여성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나 부유한 사업가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복잡한 인형을 만들 수 있다면 분명히 훌륭한 시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마토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움직이는 광고와도 같습니다. 세계의 인형은 20세기 초 에느 샤텔 미술 역사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18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자동 인형 중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부품은 오래되고 섬세합니다.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수리해야 합니다. 현재 글 쓰는 소녀는 전시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소년과 음악가의 시연은 계속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움직임과 진정한 지능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연주할 수 있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글 쓰는 소녀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소녀는 새로운 그림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음악가도 자신만의 노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만든 사람이 내부에 넣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요즘 많은 자동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기기는 매우 빠르고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에 의해 주어진 설계, 데이터, 명령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오토마톤이 모두 현대 로봇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다르고 전자장치나 센서, 인공지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답하려고 했던 질문은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의 작업이 작은 단계로 나누어져서 어떤 것에 시킬 수 있을까요? 글을 쓸 때는 먼저 글자를 고르고 손을 움직이고 펜을 눌러서 다음 부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기를 할 때는 각 선의 방향, 길이,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연주를 할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올바른 건반을 눌러야 합니다. 그 모든 단계가 정리되면 기계적인 인형도 예전에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동화라는 더 큰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복잡한 작업도 나누고 정리하고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무, 금속, 물, 그리고 시계 장치에서부터 인간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기계 안에 명령을 넣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자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는 여전히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없는 것에게 올바르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옛날 오토마톤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고대 시대에도 이미 첨단 로봇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자동화, 프로그래밍, 그리고 생명체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